안녕하세요. 저는 새로운 인생에 도전하고 있는 40 초반의 여자랍니다. 바쁜 와중에도 잠들기 전에 저만의 시간을 가질 때면 항상 이곳에 사연을 듣고 있어요. 참 재밌어서 매일 챙겨 듣게 되니 어느새 가까운 친구 같은 느낌이 든달까요? 저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았던 사연이 있는데 이곳에서 함께 나누고 싶어 이렇게 보내게 되었답니다. 친구의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재밌게 들어주세요. 소개팅으로 만난 남편은 그냥 딱 보통 남자였어요. 외모도 무난하고 집안 사정도 무난하고 직장도 그냥 보통이고요. 요즘 괜찮은 남자 찾기가 쉽지 않다 보니 중간만 가면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남편도 같은 생각인지 적극적으로 먼저 대시하더라고요. 그렇게 2년 정도 만나고 자연스레 양가 부모님 한 번씩 만나보고 결혼식까지 빠르게 진행되었죠. 아무리 봐도 우리 아들이 더 아까운 것 같은데 우리 아들은 키도 훤칠하고 인물도 훤한데 얘는 키가 난쟁이 똥자루만 하네. 오빠도 뭐 그렇게 잘난 건 아니야. 끼리끼리 잘 만났네. 저를 처음 보고 시모와 신우가 처음 내뱉은 소리랍니다. 시모야말로 저보다 키가 훨씬 작은데 그게 컴플렉스니까 대뜸 키 얘기부터 했겠죠. 둘 다 말이 뇌를 거치지 않고 바로 입으로 나가는 스타일인 게 똑같았죠. 시모가 성격이 드세서 신혼 초엔 진짜 갈등도 많고 막말 듣고 눈물도 흘리고 이혼까지 생각 많이 했었어요. 언니들이 하는 말 있잖아요. 애 갖기 전에 정리해라. 이 말처럼 그때 헤어졌어야 했는데 덜컥 아기가 생겨서 그렇게 눌러앉아버린 거죠. 그렇게 내 목숨보다 귀한 딸을 낳아 5살이 될 때까지는 시모가 그지 같은 소리를 해도 그냥 참고 넘겼어요. 사실 아기 키우느라 정신도 없었고 친정 어머니가 도와주셔서 시모를 자주 만나지 않았기도 했고요. 결혼 못할 줄 알았던 신우이도 결혼을 해서 우리 딸보다 2살 어린 아들을 낳았거든요. 우리 딸이 큰일을 했네. 사도는 얼마나 좋을까. 이런 장군 같은 아들을 떡 낳았으니. 아이고, 나는 언제 우리 손자를 안아보나. 신우이가 아들 낳았다고 얼마나 유세를 하던지 아주 꼴값이더라고요. 말끝마다 우리 딸이랑 비교하고 말이죠. 시모도 신우이 아기를 돌봐줘야 해서 정신이 없어서 우리 딸한텐 별로 관심도 없더라고요. 저는 오히려 그게 더 좋았죠. 신우이는 아기를 데리고 뻔질나게 시댁을 드나들며 우리 딸이랑 지네 아들을 얼마나 비교해대는지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왜 참았나 싶어요. 어머, 혜민이 유모차 너무 낡은 거 아니야? 그래도 첫인데 어떻게 중고로 살 수가 있어요? 아무리 생활이 어려워도 이 정도는 사줘야지. 이게 요즘 강남 엄마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건데 300 정도밖에 안 해요. 무슨 애 유모차가 그렇게 비싸요? 어차피 금방 크는데 차라리 그 돈 모았다 다른 데다 쓰겠네요. 이렇게 마인드가 다르다니까. 이게 바로 부자 엄마랑 가난한 엄마 차이 아니겠어? 어릴 때부터 좋은 걸 해줘야 애도 그 수준에 자연스럽게 노출되는 건 몰라요? 아가씨는 아가씨대로 키워요. 나는 나대로 키울 테니까. 만날 때마다 뭐 샀다고 얼마나 자랑을 해대는지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기분이 상하고 우울해지기도 하더라고요. 우리 애는 너무 못해주는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그래도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가 진짜 평화로웠던 시절이었네요. 얼마 안 가 모든 게 다 산산조각 나버렸거든요. 바로 신우이가 이혼당하고 시댁에 들어와서부터였죠. 아이고, 네 동생이 이혼을 했단다. 이걸 어쩌면 좋으냐? 네가 장서방 좀 찾아가서 설득 좀 해봐. 아니, 뭔 일인데 그동안 말도 없다가 갑자기 이혼을 했대? 벌써 도장까지 찍었대? 그래, 도장까지 다 찍고 지금 애랑 짐까지 다 끌고 집에 와 있다. 아이고, 아무리 잘못을 했다고 해도 그렇지 애까지 버려. 나쁜 놈. 상미가 잘못한 거래? 뭔데? 뭘 잘못했길래 쫓겨났는데? 아, 별것도 아니야. 대출을 좀 받았대. 그거야 둘이 조금씩 갚으면 되지. 그런 걸로 이혼까지 하니?
으휴, 그럴 줄 알았어. 그 기집애 돈도 못 버는 게 사치가 좀 심해. 애 낳고 좀 고치나 했더니만, 네가 장서방한테 전화 좀 해봐. 다시 좀 데려가라고. 어쩐지 남편이 그렇게 돈을 많이 버는 것 같지도 않은데 무슨 애한테 명품 옷이며 유모차도 몇백만 원짜리를 사서 저한테 자랑자랑을 하고 그랬던 게 다 빚이었던 거였어요. 심지어 다 지 남편 이름으로 대출받아서 벌인 짓이었던 거죠. 대출금이 무려 6천만 원이었다네요. 그걸 알고 6천만 원 안 갚는 대신 이혼당한 거죠. 그런 딸이 애까지 데리고 들어왔으니 시모가 어떻게든 재결합을 시키려고 안간힘을 썼던 건데요. 엄마니까 딸이 어떤지 잘 알고 있을 테니 이제 지 등골 쪽쪽 빼먹힐 걸 알아서 그런 거였죠. 그렇게 신우이가 시댁으로 들어온 지 2주일쯤 됐을 때 시댁에 저녁을 먹으러 갔어요. 거실이 아주 장관이더라고요. 애기 용품으로 아주 발 디딜 틈 없이 어지러져 있었죠. 딸한테 제대로 시달렸는지 시모 얼굴이 아주 퀭해 보이더라고요. 너는 어떻게 되내니? 신우이가 왔다고 하면 좀 자주 와서 애도 같이 봐주고 밥도 좀 해주고 그래야지. 오늘도 다 저녁에 와서 코빼기만 비춰? 저도 요즘 아르바이트해서 정신 없어요. 혜민이 유치원 끝나는 시간에 같이 끝나서 바빠요. 맨날 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알바 안 갈 땐 와서 좀 육아 좀 도와줘요. 혼자 보려니까 힘들어 죽겠네. 저도 독박 육아했어요. 그리고 이제 어린이집도 보내서 괜찮지 않아요? 아들이랑 딸이랑 같은 줄 알아요? 얼마나 힘이 세고 활발한데. 하긴 언니는 뭐 딸 하나 키우는데 얼마나 꿀이야. 얌전해서 할 일도 없지. 애 키우는 게 다 힘들지 딸은 뭐 덜 힘들어요? 아가씨 말을 이상하게 하네요? 너는 그래도 남편도 있지. 얜 이제 혼자 키우는데 얼마나 힘들겠니? 이럴 때일수록 가족이 다 같이 도와야지. 말 대꾸 그만하고 얼른 저녁이나 차려라. 오랜만에 쟤 좋아하는 갈비 좀 해봐. 요즘 내가 매일 우리 왕자님 뒤치다거리 하느라 제대로 밥도 못하고 살았다. 냉장고에 고기도 없는데 무슨 갈비를 해요. 정 드시고 싶으면 배달시켜요. 저도 힘들어요. 네가 지금 나가서 고기만 사면 되잖아. 요 앞에 정육점 있는데. 집밥 먹어야지 무슨 배달을 시켜? 요즘 물가 비싸서 사 먹는 게 더 싸요. 벌써 시켰어요. 고기 드시고 싶어 하는 것 같아서 보쌈으로 시켰어요. 시모가 못마땅한 눈초리로 저를 계속 째려보길래 그냥 다 무시하고 저는 딸아이와 놀아주는 척만 열심히 했어요. 뭔 배달 음식이냐고 타박하더니 웬걸요? 아주 무슨 걸신 들린 것처럼 시모나 신우이나 허겁지겁 먹어대더라고요. 보는 것만으로도 입맛이 떨어져서 저는 딸아이 밥이나 좀 챙겨주고 몇 점 먹지도 않고 그냥 얼른 집으로 돌아와 버렸답니다. 아니 그런데 며칠 뒤에 딸아이 유치원에 보내고 청소나 하려는데 초인종이 울리는 게 아니겠어요? 세상에 나가보니까 신우이가 애를 안고 떡하니 서 있더라고요. 문을 열까 말까 하다가 어쩔 수 없이 열었죠. 집에 있으면서 왜 이렇게 문을 늦게 열어요? 힘들어 죽겠네. 가방 좀 받아요. 아니 아가씨, 이 시간에 민준이랑 우리 집에 웬일이에요? 아니, 오늘 갑자기 어린이집이 문을 닫아서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언니랑 혜민이랑 같이 키즈 카페나 가려고 왔죠. 혜민은 유치원 갔죠. 나도 좀 이따 알바 가야 돼요. 그러게 전화를 하지 괜히 헛걸음했네요. 알바 몇 시에 가는데요? 무슨 알바 하는데요? 그까짓 거 뭐 얼마나 번다고 해요. 그냥 집에 있지. 그럼 언니 알바 갈 때까지 우리 민준이 좀 봐줘요. 나 잠깐 미용실 좀 갔다 올게요. 내 머리 꼴 좀 봐요. 금방 올게요. 신우이가 지 아들을 나한테 쓱 밀어버리고는 현관문으로 얼른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아가씨, 안 돼요. 나 알바 늦으면 큰일 나요. 2시간 안에 올게요. 좀만 봐줘요. 가방 안에 필요한 거 꺼내 쓰고요. 참나, 그렇게 애를 두고 내빼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시모한테 전화 걸었는데 둘이 짰는지 시모도 전화를 안 받는 거 있죠. 저는 할 수 없이 애를 봐야만 했어요.
확실히 아들이라 에너지가 다르긴 하더라고요. 1시간 지났는데 벌써 몸에 힘이 다 빠져나간 것 같았죠. 망할 놈의 신우는 제가 나가야 되는 시간까지 결국 오지 않았어요. 원장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피치 못할 사정이 생겨서 오늘 못 나갈 것 같아요. 김 선생님,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직전에 이렇게 하는 건 정말 아니죠. 정말 죄송합니다. 다신 이런 일 없도록 할게요. 지금은 나갈 수가 없어서요. 이래서 내가 애 엄마를 안 쓰려고 한 건데 시간 칼같이 지킨다고 하지 않았어요? 또 이런 일 있으면 그땐 해고해요. 저는 딸아이 유치원 근처 수학학원에서 보조 강사 겸 시험 채점하는 알바를 하고 있었거든요. 하루에 4시간만 할 수 있고 유치원 끝나는 시간에 딱 맞춰 끝나서 정말 힘들게 얻은 아르바이트였는데 신우이 때문에 미운 털 제대로 박혔죠. 저는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속을 간신히 억누르며 신우이 아들 수발을 계속 들어야만 했어요. 결국 저녁 5시가 돼서 3살짜리를 번쩍 안아들고 딸아이까지 데려와야 했답니다. 애들 밥은 먹여야 하니 부랴부랴 저녁까지 하기 시작했죠. 땀을 뻘뻘 흘리며 신우이 아들 밥을 먹이고 있는데 남편이 들어오더라고요. 어? 민준이 왔어? 네 엄마는 어디 갔냐? 내가 묻고 싶은 말이다. 도대체 당신 동생 어디로 톡겼어? 전화를 수십 통해도 받지도 않고 애만 데리고 뛰쳐나가 버렸다고. 급한 일이 있나 보지. 아, 배고파. 밥 줘. 당신 참 말 쉽게 한다. 나 오늘 당신 여동생 때문에 알바도 못 갔어. 한 번만 오늘처럼 빠지면 나오지 말래. 내가 어떻게 들어간 알바인데. 아휴, 그거 얼마나 번다고 그래. 아, 때려쳐. 당신 일한다고 요즘 혜민이한테 너무 소홀해. 반찬도 영 부실하고. 당신이 돈을 많이 벌어와봐. 내가 그렇게 전전긍긍하면서 알바를 하나. 나도 일 안 하고 브런치 먹고 백화점 다니고 싶어. 누구는 못해서 그런 거 안 하고 사는 줄 알아? 아이고, 당신같이 촌스런 여자는 백화점 데려다 놔도 뭘 사야 될지도 몰라서 지하 푸드코트나 가서 순대나 먹고 올걸? 그런 것도 해본 여자들이 하는 거지. 말 다 했어, 진짜? 당신이나 당신 여동생이나 나 화병 나게 해서 들어눕게 하기로 작정했어? 도대체 어딜 갔길래 애를 놔두고 밤 9시가 다 되도록 안 와?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더니 그때 초인종이 울리더라고요. 어머 언니, 미안해요. 글쎄 내가 미용실 가서 머리를 하는데 친구를 딱 마주친 거 있죠? 너무 반가워서 수다 떨다 보니까 시간이 이렇게 됐네. 아가씨, 거짓말도 정도껏 해야죠. 전화는 왜 안 받아요? 2시간 안에 온다더니 지금이 도대체 몇 시예요? 나 아가씨 때문에 오늘 알바도 못 갔어요. 하루 종일 아가씨 애 보느라고. 아니, 하나뿐인 조카 좀 봐준 게 그렇게 억울해요? 그깟 일 해봤자 뭐 얼마나 번다고 유세는? 아, 미안해요. 됐죠? 아, 배고프다. 나도 밥 좀 줘요. 내가 무슨 이 집구석 식모예요? 먹고 싶으면 아가씨 집 가서 먹어요. 혜민이 이제 자야 되니까 얼른 민준이 데리고 집에 가줘요, 제발. 저는 신우이를 한번 째려보고는 딸아이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거실에서 신우이가 울고불고 뭐라고 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듣기 싫어서 딸아이 옆에서 그냥 누워서 자버렸죠. 남편이 차를 태워다 주는지 같이 나가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 다음날 아침부터 신호가 불이 나도록 전화가 오더군요. 아니, 전날엔 그렇게 전화를 해도 받지도 않더니 말이죠. 아니, 너는 전화를 왜 이렇게 늦게 받니? 너 도대체 어제 네 신우이한테 뭐라고 한 거야? 애가 야밤에 와서 울고불고 서운하다고 난리가 났었다. 아가씨가 한 짓은 쏙 빼놓고 말 안 하죠. 어제 우리 집에 민준이 데려다 놓고는 밤 9시에 들어왔어요. 제가 무슨 보모도 아니고 제 일도 못하고 하루 종일 민준이 수발 들었네요. 너는 어쩜 그렇게 모지러? 하루에 봐준 게 그렇게 억울하니? 이혼당한 네 신우이가 안쓰럽지도 않아? 걔가 겉으로 멀쩡해도 속은 아주 썩어 문드러졌다. 언니가 돼서 보듬어 줄 줄 알아야지. 아가씨가 평소에 저한테 살가운 소리 한 번이라도 했으면
저도 이렇게까진 안 하죠. 가는 정이 있어야 오는 정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동안 아가씨가 얼마나 저랑 혜민이 옷 입은 거 보고 구질구질하다고 흉보고 제 앞에서 명품 유모차 자랑하고 능력 없다고 무시하고. 암튼 아가씨한테 다시는 우리 집 오지 말라고 전해주세요. 문 안 열어줄 거라고. 저는 시모한테 쏴붙이고 확 끊어버렸어요. 어찌나 속이 시원했는지 몰라요. 시모가 남편한테 전화해서 또 뭔 소리를 했는지 남편도 집에 오자마자 속을 뒤집더군요. 나이 들더니 점점 정신이 오락가락해? 엄마한테 뭔 말을 했길래 엄마가 울고 불고 난리셔. 그거 비유 한번 못 맞춰드리냐? 아무리 그래도 가족이고 내 동생인데 그 불쌍한 애 하루 돌봤다고 이러는 거야? 그렇게 불쌍하고 안타까우면 당신 휴가 쓰고 돌보면 되겠네. 당신도 아가씨한테 확실히 말해. 다신 우리 집에 오지 말라고. 다들 별꼴이야 진짜. 제가 강하게 나가니까 남편도 그 후로 별말은 못하더라고요.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나고 친정에 경사가 생겼어요. 저는 오빠 한 명이 있는데 오랫동안 작은 사업을 했거든요. 부도도 몇 번 나고 진짜 힘든 순간도 많았는데 오뚜기처럼 다시 또 차리더라고요. 저래도 될까 걱정도 됐는데 다행히 한 3년 전부터 사업이 꽤 잘 되는 건 알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진짜 큰 수출권을 따내서 크게 성공을 하게 된 거예요. 오빠가 아주 근사한 식당에 친정 부모님과 우리 가족을 초대해서 회포를 풀었죠. 오빠 정말 대단하다. 오빠가 이렇게 잘 될 줄 몰랐어. 정말 축하해. 형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역시 사업은 한 방이네요. 부럽습니다. 다 니네 형수가 지금까지 참아주고 도와줘서 잘 된 거야. 너도 오빠 힘들 때 돈 빌려주고 정말 고마웠다. 내가 그 은혜 앞으로 두고두고 갚을게. 큰 돈도 아니었는데 뭐. 오빠가 이렇게 잘 되니까 내가 진짜 기분이 좋다. 자네 아직 여름 휴가 안 썼지? 우리 휴가철에 날짜 정해서 같이 유럽 가면 어때? 부모님이랑 우리 가족이랑 자네 가족이랑 다 같이 유럽 일주 해보자고. 항공권부터 모든 경비는 내가 다 낼게. 2주일 정도로 날짜만 정해와. 정말이세요? 형님 덕분에 신혼여행으로도 못 가본 유럽을 다 가보네요. 남편이 어린애처럼 좋아하더라고요. 저도 처음 가는 해외여행에 기분이 진짜 들떴어요. 형편이 별로여서 신혼여행도 제주도로 갔었거든요. 남편이랑 같이 휴가 일정 정하느라 며칠은 아주 화기애애하고 웃음꽃이 폈었네요. 남편 놈이 시댁에 뾰로로 다 말해버리기 전까지는 말이죠. 시모가 전화가 와서 받아보니 이상하게 계속 휴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유, 이번 여름엔 어디를 가나? 너희는 어디 갈 계획이 있니? 저희가 언제부터 여름 휴가를 다녔다고요? 요 근래 몇 년 동안은 집에만 있었는데. 아니, 그러니까 남들은 다 동남아다 유럽이다 여행만 잘 가더만. 에휴, 난 언제 그런 데 가보나? 너희는 유럽에 간다며? 아, 들으셨어요? 친정오빠가 같이 데려가 준다고 해서 가는 거예요. 저희 형편은 턱도 없죠. 이럴 때 따라가는 거죠 뭐. 저 지금 나가야 돼서 끊을게요. 일부러 전화를 끊어도 이틀 간격으로 자꾸 전화를 해서 여행 얘기를 꺼내는 거 있죠? 아니 도대체 그래서 어쩌란 말인지, 지들을 데려가란 말인지 어이가 없더라고요. 제가 원하는 말을 안 하고 있으니까 답답했는지 시모가 주말에 밥 먹으러 오라고 남편을 들들 볶더라고요. 결국 주말에 시댁에 갔죠. 들어가자마자 시모가 한숨을 푹푹 쉬고 시누이도 제 눈치를 슬슬 보더라고요. 언니, 진짜 유럽 여행 가요? 진짜 부럽다. 난 호주랑 동남아만 가보고 유럽은 한 번도 못 가봤는데. 진짜 부럽다. 그러게, 사부인은 아주 팔자 피셨네. 아들이 갑자기 돈을 벌어서 해외로 여행도 보내주고. 비행기 표는 벌써 끊었다니? 저야 모르죠. 오빠가 알아서 하니까요. 얹혀가는 처지에 뭐 이것저것 물어볼 수 있나요? 정해주는 대로 가는 거죠. 아직 표 안 샀으면 나랑 우리 엄마도 가면 안 돼요? 민준이는
우리 아빠가 좀 보라고 하면 되니까. 어때요, 언니? 언니 오빠한테 한번 말해보면 안 돼요? 네? 아가씨, 말이 되는 소리를 해요. 어떻게 아버님이 2주 동안 민준이를 봐요? 그리고 사돈을 데려가면 우리 새언니 부모님을 데려가야지. 왜 아가씨랑 어머님을 데려가요? 그건 좀 아니죠. 치, 빡빡하게 구네 진짜. 돈도 많이 벌었다면서 한번 물어만 보면 되잖아요. 한턱 쏘는 김에 인심 좋게 쓰는 거지. 물어나 보라고요. 계속 그 얘기할 거면 나 갈게요. 더 불편해질 것 같네요. 당신은 밥 먹고 천천히 와. 난 혜민이랑 먼저 갈게. 저는 딸아이만 데리고 시댁을 나와버렸죠. 나가는데 신우이가 욕을 하는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수준 떨어지게 진짜. 그러거나 말거나 무시하는 게 상책인 걸 잘 아니까요. 유럽에 가는 날짜도 정해지고 친정오빠가 항공권도 보내줬답니다. 게다가 짐 싸라고 비싼 새 캐리어까지 보내줬더라니까요. 흐뭇한 마음으로 짐을 조금씩 싸두기 시작했죠. 유럽 일주를 할 생각을 하니 가슴이 두근두근 되더라고요. 퇴근하고 온 남편이 찬물을 싹 끼얹기 직전까지는 말이죠. 엄마가 아까 전화 왔는데 이번 여름 휴가에 제주도에 간다네. 우리도 다 같이 가자고 하시네. 평생 여름 휴가는 가본 적도 없으신 분이 갑자기? 날짜가 언젠데? 그게 이미 표도 다 사놨대. 환불도 못하는 표라서 꼭 가야 된대. 7월 15일에 출발이래. 뭐? 15일? 우리 유럽 여행 가는 날이잖아. 도대체 뭔 소리야? 그러니까 말이야. 근데 온 가족 처음 가는 여름 휴가인데 우리가 빠지면 안 된다고 펑펑 우시면서 말씀을 하시잖아. 그래서 내가 간다고 했어. 뭐? 간다고? 그럼 유럽은? 뭐 아쉽긴 한데 그건 사실 우리 가족 여행은 아니잖아. 형님이 장인 장모님이랑 가시는 건데 우리가 꼽사리 낀 거고. 나도 뭐 사실 좀 부담스럽기도 했고. 유럽은 내가 우리 혜민이 중학생 되기 전에 꼭 데려갈게. 나만 믿어. 이번엔 우리 가족이랑 제주도 가서 놀고 오자. 이게 무슨 봉창 두드리는 소리야. 당신이 어느 세월에 돈을 모아서 우리를 유럽에 보내주게? 가까운 강원도 한번 못 가면서. 난 무조건 우리 엄마 아빠랑 유럽 갈 거니까 가기 싫으면 당신은 가지 마. 야, 결혼하면 출가 외인인 거 몰라? 네 진짜 가족은 나랑 우리 부모님이지. 너 안 가면 우리 엄마 진짜 쓰러진대. 무조건 가, 무조건. 그 후로 일주일 동안 남편과 매일같이 싸웠어요. 남편이 계속 유럽 여행 가지 말라고 화내고 시비 걸고 하는데 진짜 미치겠더라고요. 심지어 어느 날은 시모랑 시누이까지 집에 찾아왔죠. 너는 시험이 말이 말 같지도 않아? 내가 비행기 표까지 다 끊어줬는데 넌 몸만 가면 되는데 뭐가 문제야? 저는 안 간다고요. 아들 데리고 가시라고요. 왜 똑같은 말을 계속하게 해요? 이거 시어미한테 말하는 뽐새 좀 봐. 얼굴에 욕심만 그득그득해서 가족 다 버리고 기어이 유럽인가 뭐시킨가 따라간다 이거야? 아니 무슨 며느리가 이래. 당장 유럽행 비행기표 취소해요. 그건 취소되는 표 아니에요? 유럽 가려면 우리 오빠랑 이혼하고 가던가. 아가씨 말에 정신이 확 드네요. 알았어요. 진작 그럴 것이지. 도박 맞긴 싫은가 보지? 진짜 시누이가 행패 부리는 걸 보니 누가 머리에 찬물 끼얹은 것처럼 정신이 확 들더라고요. 그렇게 여행 하루 전날이 다가왔어요. 여행 몇 번 가지도 않았지만 어디 갈 때면 항상 제가 짐을 싸니까 남편은 아무것도 안 하고 태평하게 있더라고요. 저도 딸아이와 놀아주고 있으니 남편이 물끄러미보다 한 소리 하대요. 짐 다 챙겼어? 내일 오후 3시 비행기인가? 점심 전에 출발하면 되겠지? 짐은 진작에 싸놨지. 공항 가는 거야 당신이 알아서 할 일이지. 그때 전화벨이 시끄럽게 울리길래 봤더니 신우이더라고요. 언니, 제주도 갈 준비는 다 했죠? 근데 내가 몸살이 나가지고 같이 못 갈 것 같은데 어떡하죠? 엄마랑 아빠가 민준이는 데려간다니까
언니가 우리 민준이도 같이 좀 챙겨줘요. 어디가 얼마나 아픈데요? 웬만하면 그냥 가요. 저도 유럽 여행 안 가고 가잖아요. 그거야 언니 사정이고요. 나 지금 온몸이 두드려 맞은 것 같이 아파서 도저히 못 갈 것 같아요. 내가 민준이 짐은 다 싸놨어요. 기저귀는 거기 마트 가서 하나 사서 쓰고요. 그리고 절대 날 생선 주면 안 되는 거 알죠? 언니야 뭐 나보다 더 육아 선배니까 알아서 잘해줘요. 뭐 못 간다면 할 수 없죠. 아가씨는 집에서 푹 쉬어야겠네. 내일 아침에 일찍 와요. 내가 애 옷 뭐 입혀야 되는지 설명해 줄게요. 간식도 어떤 거 먹어야 되는지 말해줘야 되고. 어차피 오후 비행기니까 알아서 갈게요. 걱정 말아요. 그래요. 역시 언니밖에 없다니까. 우리 민준이 잘 부탁해요. 드디어 제가 손꼽아 기다리던 여행 당일날이 됐죠. 저는 아침 일찍 딸을 데리고 오빠가 사준 캐리어 딱 가지고 택시를 탔어요. 목적지는 당연히 김포가 아니라 인천공항이었죠. 이른 시간에도 공항은 떠나는 사람들로 북적북적하더라고요. 저는 화사하게 차려입은 부모님과 오빠 가족을 만났죠. 아유, 우리 혜민이 예쁘게 하고 왔네. 근데 진짜 이서방은 같이 안 간대? 회사에 급한 일정이 잡혀서 도저히 못 간다는데 어쩌겠어. 걱정 마. 우리끼리 신나게 놀고 오면 되지 뭐. 오빠 덕분에 유럽도 가고 고마워. 이제 슬슬 들어갑시다. 면세점 가서 쇼핑도 팍팍 해. 오빠가 다 쏠 테니까. 친정 오빠가 예약한 항공권은 심지어 비즈니스 클래스였어요. 난생 처음 타보는 비즈니스석에 호들갑 떨고 있는데 핸드폰이 불나게 울리더라고요. 역시나 남편이 계속 전화를 해대고 있었죠. 지금쯤 식탁에 놓인 이혼 서류와 갈기갈기 찢어진 프랑스행 항공권을 보면서 부르르 떨고 난리가 났겠다 싶었네요. 저는 핸드폰을 딱 꺼버리고 편안하게 좌석에 기대서 출발만을 기다렸어요. 그렇게 비행기는 프랑스로 출발했고 저는 가족들과 함께 꿈만 같은 2주간의 여행을 즐기고 돌아왔답니다.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딱 돌아가니 저를 본 남편이 소리를 막 지르기 시작하더라고요. 야, 너 미쳤어? 지금 무슨 짓을 저지른 건지 알기나 해? 감히 우리 가족을 속여? 속이긴 뭘 속여. 내가 한마디라도 제주도 간다고 말한 적 있냐? 니네끼리 다 넘겨짚어놓고는 네 동생이 유럽 갈 거면 너랑 이혼하라고 그래서 알았다고 했지 제주도 간다고 했냐? 뭐라고? 이게 진짜 정신 못 차렸네. 우리는 너 때문에 집안 뒤집어져서 제주도도 못 갔어. 표값도 다 날리고. 그러게 누가 환불도 안 되는 싸구려 표 사래? 나 엿먹이라고 네 동생이 꾸민 일인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지는 제주도 안 가고 지 아들도 나한테 맡기고 쏙 빠져서 혼자 놀 궁리했나 본데 어디서 굴러가지도 않은 돌대가리를 굴려? 뭐라고? 너 신우이한테 그따위로 말할래? 지금 엄마랑 다 집으로 오고 있으니까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싹싹 빌어. 알았어?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빌어. 네가 우리 집에 잘못했다고 빌어야지. 그때 거칠게 현관문이 열리고 시모와 시누이가 씩씩거리며 들어오더라고요. 저를 노려보는 그 둘의 꼴을 보니 딸아이는 친정에 잘 맡기고 왔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감히 시애미를 속이고 혼자 유럽 여행을 가? 너 당장 이혼해. 난 너같이 무서운 년은 며느리로 둘 수가 없으니까 당장 갈라서. 듣던 중에 반가운 소리네요. 안 그래도 이혼 서류 놓고 갔는데 어딨어? 당신 도장 찍어서 줘. 내가 갖다 낼 테니까. 뭐? 이게 진짜 간땡이가 부었네. 형님이 돈 좀 만졌다고 너도 부자라도 된 거 같냐? 야, 돈 벌자마자 유럽 가고 명품 사고 돈 펑펑 써대는 거 보니까 안 봐도 비디오야. 6개월 안에 또 망한다에 내 손모가지 건다. 참나. 그러고 보니 진짜 이 팔찌 명품이잖아. 면세점에서 샀어요? 새언니한테 이런 게 어울리기나 해요. 진짜 구리다 구려. 잘만 어울리는데요. 그리고 남이사 뭘 하던 말던 신경 꺼. 어차피 너는 이런 거 사서 하지도 못하는 주제에. 어머머, 지금 나한테 반말하는 거야?
진짜 어이없네? 이제 어차피 이혼하는 마당에 내가 3살 어린 너한테 존댓말을 써야겠니? 너야말로 참 개념 없다. 아, 비켜. 내 짐 싸서 나갈 거니까. 이게 진짜 보자 하니까 너 일이 뭐다? 갑자기 시모가 저한테 달려들어서 머리채를 잡으려고 하는 거 있죠? 진짜 하는 짓이 기가 막히더라고요. 저는 얼른 시모를 있는 힘껏 밀어버렸어요. 시모가 고꾸라지자 자식 둘이 아주 기겁하며 잡아주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감히 시어머니를 쳐? 너 나가. 당장 나가. 너 같은 거랑 못 살아. 자, 이거 갖고 꺼져. 네가 나 없이 어디 잘 사나 보자. 넌 한 달에 100만 원도 못 벌어서 빌빌댈걸? 나중에 울고불고 다시 매달리지나 마. 남편은 제 얼굴에 이혼 서류를 팍 던지더라고요. 저는 이혼 서류에 남편 이름과 도장이 찍힌 걸 확인하고는 픽 웃었죠. 그리고 남편의 뺨을 있는 힘껏 갈겨버렸답니다. 너나 나중에 딴소리 하지 마. 너 같은 놈을 남편이라고 믿고 산 내 지난 날이 아깝다. 저는 집을 박차고 나와버렸어요. 그리고 다음날 바로 이혼 서류를 접수했죠. 아이가 있다 보니 이혼을 진행하는 것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재산 분할보다 친권과 양육권 가져오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제 목숨과도 같은 딸인데 그 인간한테 빼앗길 수는 없었으니까요. 저는 오빠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고 도움을 요청했답니다. 내가 말은 안 하고 있었지만 유럽 여행할 때 대충 짐작은 가더라. 그놈 처음부터 뱀눈깔처럼 쫙 찢어진 게 마음에 안 들었어. 네가 나 사업 망했을 때 1,000만 원 몰래 빌려줬다고 너를 얼마나 잡았냐? 오빠 알고 있었어? 엄마한테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어머니가 나 사업도 한다니까 말리시면서 말씀하시더라. 그놈이 지가 번 돈 친정에 줘버렸다고 지랄지랄했다고. 내가 그 소리 듣고 성공하려고 더 일을 악물었어. 그래도 네 남편이고 혜민이 아빠니까 좋게 같이 잘 지내려고 했는데 안 되겠다. 오빠가 소송이든 뭐든 다 도와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오빠 정말 고마워. 아빠 엄마한테도 뭐라고 말할지 고민이었는데.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마음 좀 추스리고 혜민이 잘 챙겨. 그리고 오빠 회사에 들어와서 일해라. 네 자리 마련해 뒀다. 그렇게 오빠가 힘을 주니까 시댁이나 남편놈이 어떻게 나올지 전혀 걱정되지도 않았어요. 빨리 이혼하고 그 인간들 얼굴 좀 안 보는 게 저의 바람이었죠. 저는 소송까지 불사할 생각이었는데 예상외로 남편놈이 쉽게 저에게 친권과 양육권을 양보하더라고요. 딱 봐도 평소에 손녀라는 이유로 우리 딸을 차별했던 시모의 입김 때문이라는 걸 알 수 있었답니다. 뭐 이럴 땐 시모의 존재가 도움이 되기도 한다 싶었네요. 드디어 3개월 후에 이혼 결정이 나는 날 법원으로 향했답니다. 법원 주차장에 들어서니 멀찌감치 남편놈과 시모, 시누이가 보이더라고요. 마지막 날이라고 저한테 뭐라도 시비를 걸려고 따라온 게 분명했죠. 저는 일부러 그것들 앞에서 차를 딱 주차하고 내렸답니다. 3개월 만에 확 달라진 제 모습을 보고 셋 다 턱이 빠지려고 하더라고요. 뭐야? 왜 명품 차에서 새언니가 내려? 이거 엄청 비싼 건데 그거 누구 차예요? 아, 괜히 오늘 온다고 빌렸나 봐. 뭐 얼마나 대단한 인간들 만난다고 차까지 빌려. 내 차야. 웃기고 있네. 그게 어기 넘어가는 차인데 당신 차라고? 뭐 형님이 오늘 법원 간다니까 빌려줬나 보지? 뭐? 아이고, 유럽 여행의 차에 아주 돈을 펑펑 써대는데 얼마 안 가서 망할 게 뻔하네. 미안해서 어떡하지? 우리 오빠 회사 너무 잘 나가는데. 이번에 코스닥 상장해. 그래서 나도 오빠 회사 취직했어. 취직 선물이라고 오빠가 한 대 뽑아준 거야. 뭐? 그게 진짜야? 상장까지 한다고? 언제? 아니 왜 나한테 말을 안 했어? 그걸 왜 당신한테 말해? 우리 가족이랑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한테. 아니 여보, 혜민 엄마, 우리가 산 정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되지.
내가 홧김에 이혼하자고 했지만 내 진심이 아닌 거 알잖아. 당신 너무 우리 부모님한테 막 하니까 내가 속상해서 그런 거지. 난 당신밖에 없어. 아직도 사랑한다고. 이혼 확정된 마당에 뭔 씨나락 까먹는 소리를 하고 있어. 나밖에 없다고? 근데 이혼 조정 기간 내내 전화 한 통이 없었어? 너는 니네 가족이랑 천년만년 행복하게 살아. 나도 내 딸이랑 우리 가족이랑 잘 살 거니까. 아니, 애미야. 아무리 이혼을 했어도 자식으로 이어져 있는데 그렇게 한순간에 끊을 수가 없는 거지 않니? 내 주변에도 이혼하고도 얼마 안 가서 재결합하는 사람들도 많더라. 다른 사람 찾아봤자 다 거기서 거기고 애한테는 친아빠만한 사람이 없는 법이야. 가족이 뭐니? 허물은 덮어주고 보듬어주는 거 아니니? 다시 한번 우리 대화로 풀어보자, 응? 걱정 마요. 그쪽 같은 시어머니 만날까봐 무서워서 다시는 결혼이든 재혼이든 절대 안 할 거니까. 남이야 어떻게 살든 상관 말고 아줌마 자식들이나 잘 챙기시고요. 뭐? 아줌마? 얘가 시애미한테 아주 막말을 하네. 다 끝난 마당에 그럼 뭐라고 할까요? 할머니라고 해줘요? 그럼 좀 비켜주세요, 할머니. 저는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진 시모를 탁 치고 제 차에 타고 법원을 빠져나왔죠. 백미러로 본 세 사람의 울상이 된 표정을 잊을 수가 없네요. 그 순간 얼마나 통쾌했는지 몰라요. 저는 오빠의 회사에서 인사과 대리로 일을 하게 되었답니다. 제가 육아휴직하기 전에 인사과 과장까지 했었거든요. 전업주부로 오랫동안 있어서 제가 결혼 전에 뭘 했는지, 얼마나 능력 있었고 빛났던 사람이었는지 잊고 살았던 것 같아요. 전 사실 전 남편보다 더 좋은 대학 나왔고 연봉도 더 높았거든요. 오빠 덕분에 다시 일하게 돼서 너무 고마웠고, 또 오빠 회사다 보니 피해가게 하지 않으려고 더욱 열심히 하게 되더라고요. 전 남편은 전혀 만나고 싶지도 않고 궁금하지도 않지만 아예 면접 교섭권 때문에 한 달에 한 번은 얼굴을 봐야 했는데요. 어떻게든 잘해보려고 들이대는데 진짜 너무 싫고 고역이었어요. 오늘은 오랜만에 셋이 밥 먹을래? 혜민이 뭐 먹고 싶어? 우리 자기가 해주는 김치찌개 너무 먹고 싶다. 오늘 집에서 해주면 안 돼? 자꾸 그딴 소리 할 거면 혜민이도 못 만날 줄 알아. 커리어우먼 되더니 완전 멋있어졌다. 옷도 이쁘고 얼굴도 더 예뻐지고. 혹시 남자 생긴 건 아니지? 다음부턴 우리 엄마가 혜민이 데리고 나올 거야. 그럼 잘 놀고 와, 혜민아. 아니, 알았어. 조금만 더 있다가 가. 내가 진짜 집구석에 들어가기가 싫어. 우리 혜민이랑 당신 만나는 날만 기다린다니까. 그 민준이 놈이 얼마나 집을 엉망진창으로 만드는지. 거기다 내 동생 또 사고 쳤어. 글쎄 엄마 카드로 현금 서비스를 왕창 받아서 내가 갚아야 되고, 그 좁은 집구석에서 같이 사니까 진짜 미치겠어. 나한테 그딴 하소연 하지 말라고요. 내가 그쪽 무슨 감정 쓰레기통이야? 당신도 생각해봐. 그 20평의 코딱지만한 방 3개 있는 집에서 진짜 숨 막혀. 혜민이가 그러는데 장인 장모님 댁 60평으로 이사 갔다며? 혜민이 방도 엄청 크다고 하던데 나 구경 가봐도 돼? 내가 너무 친절하게 대해주고 있지 아주? 앞으로 그딴 소리 하면 바로 차단이야. 혜민이 얼굴도 못 보게 만들어줄 테니까 처신 똑바로 해. 더 듣고 있을 이유가 없어서 대꾸도 안 하고 바로 차 타고 와버렸네요. 그 다음부터는 죄송스럽지만 친정 어머니한테 딸아이를 남편한테 데려다 주게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엄마한테도 같이 밥 먹자느니 어쩌니 쓸데없는 소리를 해대서 다음부턴 친정 아버지한테 부탁했죠. 그랬더니 다행히도 아버지한텐 한마디도 못하더라고요. 앞으로도 애 때문에 볼 날이 있을 텐데 진짜 지긋지긋할 뿐입니다. 지금은 제가 전 남편보다 더 많이 벌고 있어서 양육비 매달 받는 것도 큰 의미는 없지만 그래도 악착같이 꼭 받으려고요. 시모도 진짜 어이없게 모르는 번호로 전화와서 저한테 하소연까지 하는데 진짜 기가 막혔어요.
아이고, 애미야, 나 좀 살려다오. 너같이 착한 며느리를 잃어버리고 나니까 내가 진짜 지옥 속에서 산다. 딸년 하나 있는 게 아주 집안 뿌리까지 거덜낸다. 아니, 이번엔 글쎄 지 아버지 이름으로 또 대출을 받은 거 있지? 그거 진짜 미친년 아니냐? 우리 형편에 갚을 수도 없고 내가 맨날 눈물만 흘리고 산다. 자꾸 이렇게 전화를 대면 법적으로 대응할 거예요. 내가 일 때문에 다른 번호로 못 바꾸고 있는데 아줌마 때문에 피해를 보고서라도 번호를 바꿀 판이네요, 지금. 애미야, 내가 정말 잘할 테니까 딱 한 번만 우리 애 좀 받아주면 안 되겠니? 너 요즘 돈도 잘 벌고 아주 세련돼졌다고 그러더라. 우리 아들이 너 보고 싶어서 밤마다 술 먹고 오는데 안쓰러워 죽겠다. 끝까지 지 자식 걱정밖에 안 하네요. 더 이상 말 같지도 않은 말 들을 이유 없고요. 끊습니다. 애미야, 그럼 2천만 원만 좀 빌려주면 안 되니? 그 후로 핸드폰 번호를 바꿔버렸네요. 그놈의 심호 목소리 안 들으니까 삶에서 스트레스가 사라졌어요. 진짜 이혼 후까지도 이렇게 징글징글하게 구는 시댁 인간들 때문에 제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야 하니까 친정오빠가 진심으로 변호사 구해서 소송하려고 준비했었거든요. 전 남편만 빼면 저는 아주 만족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는 중이랍니다. 회사 일도 재밌고 친정엄마가 육아를 도와주셔서 남편이랑 살 때보다 더 여유가 생겼답니다. 내 스스로 돈을 버니 내 돈으로 운동도 하고 사고 싶은 것도 사니까 그것만으로도 참 삶이 윤택해지네요. 제 사연을 들어주신 여러분도 힘든 일 툭툭 털어버리시고 행복하게 생활하시길 바래요. 들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하고 건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60을 훌쩍 넘긴 딸 하나를 애지중지 키워낸 여자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저만큼 인생을 매일매일 사건과 사고로 쌓아올린 사람은 없는 것 같아서 이야기를 풀어보고자 이곳을 찾아와 사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 나이가 될 때까지 정말 하루도 일이 없었던 적이 없더라고요. 어찌 보면 기구한 운명이고 어찌 보면 빡빡한 인생이지만 여러분들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서 찾아왔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바뀌는 갈대 같은 마음처럼 제 인생이 참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시작은 미약하나 끝은 창대하리라는 말처럼 제 인생의 끝이 아주 화려하길 기대해 보면서 이렇게 제 인생을 글로 풀어나가 보렵니다. 어찌 제 삶을 글 몇 줄로 끝낼 수 있겠냐마는 최대한 청취자 여러분들이 듣기 쉽도록 이야기를 써내려가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시고 제 인생의 끝을 여러분이 함께 해주신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강원도 산골에서 태어나 뒤로 10발자국만 디뎌도 산이 나오는 시골 깡촌에서 쭉 자랐습니다. 산 공기도 좋고 물소리도 졸졸 나고 가끔 가다가 들짐승이라도 마주치는 날에는 죽었다 싶을 정도로 무서워서 도망을 가야 하기도 했지만 그 시골이 참으로 정겨웠습니다. 자식을 더 낳고 싶어 했지만 저를 낳고 뭔가가 잘못되어 더 이상 자식을 가질 수 없게 된 우리 어머니는 저를 정말 금이야 오기야 키워주셨습니다. 어릴 때 저는 시골에서 사는 게 너무나도 행복했지만 점점 커갈수록 이 좁은 시골에서 자급자족하며 생활하는 것에 신물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북을 치는 사람이었는데 국악을 하시는 대모님을 따라다니면서 푼돈을 벌며 생활하시던 분이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제대로 된 교육을 받으면서 잘하지 못했고 북을 치는 아버지를 따라 장터에 나가는 것이 가장 재미있는 일이라 여기며 살았습니다. 보고 배운 것이 그것뿐이라 저는 어릴 때부터 구수한 소리를 잘 따라내었고 장터에 따라 나가서 북을 치는 아버지 옆에서 노래를 부르며 용돈을 벌었습니다. 그게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의 일이었는데
가끔 장터에 나온 동급생 친구들에게 놀림을 당하기도 했지만 돈을 벌어 과자를 사 먹을 수 있음에 기쁘기만 했습니다. 학교에서도 제가 장터에서 노래를 부른다는 것이 소문이 나서 가끔 선생님들께서 노래를 시키기도 하셨습니다. 어린 나이였지만 시골에 다 쓰러져가는 집에 사는 저는 학교 근처에 새 아파트에 사는 친구들이 부러워 돈을 모아 집을 사고 싶다는 열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은 평소와 다름없이 장터에 나가 구수한 트로트를 부르며 1,000원, 2,000원, 꾸깃꾸깃 용돈을 모으고 있었는데 외부에서 오신 명창이 저를 발견한 것입니다. 제가 노래를 부르는데 한이 서려 있다면서 나이도 어린데 어찌 이리 노래를 잘 부르는 거냐고 저에게 노래를 업으로 삼을 생각은 없냐고 하셨습니다. 당시에 저는 돈 버는 재미에 맛이 들려 있었기 때문에 땀을 뻘뻘 흘리며 거절을 하는 아버지 옆에서 꼭 하고 싶다고 제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사탕을 잔뜩 사주겠다는 명창의 말에 이끌려 저는 노래를 제대로 배우기 시작했죠. 그 명창은 판소리를 하는 사람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어줍지 않게 트로트만 따라 부르던 제가 판소리를 하려고 하니 여간 힘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TV 드라마에서 보는 것처럼 날이 추워지는 가을날, 산 중턱에 있는 폭포수에 들어가 득음을 위해 물살을 맞으며 노래를 부르기도 했습니다. 명창이 말하는 득음이 어떤 것인지도 모르는 12살 된 아이가 소리를 내고 있으니 어디 제대로 된 결과물이 바로 나오겠습니까? 저는 그 득음의 길을 걷기 위해서 쉬지 않고 노래를 불렀고 사춘기가 오고 목소리 톤이 미묘하게 달라지는 시기에 소리를 하도 질러댄 탓에 목소리가 걸걸하게 바뀌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여자의 목소리가 이리 쉬어빠져서 어쩌냐 하며 걱정을 하시면서도 명창의 소리가 나는 것 같다면서 좋아하시기도 했습니다. 목에서 피가 날 정도로 노력을 한 결과 저는 좋은 소리를 가지게 되었고 판소리계의 샛별이라는 별명까지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게 제 나이 13일 때의 일이니 아주 오래전 일이긴 하지요. 명창은 강원도 산골에서 떼국물 줄줄 흐르던 저를 발견하여 국내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판소리꾼으로 저를 키워냈습니다. 중학생이 되면서 각종 국내 대회를 휩쓸던 저는 우연한 기회에 국제대회에 출전을 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우리 고유의 소리인 판소리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아름다운 꾀꼬리 같은 소리를 내는 사람들 사이에서 걸걸한 소리를 뽑아내는 것이 이질적이긴 했지만 제 한이 서린 소리를 외국인들도 알아차린 거죠. 신이 내린 소리임이 틀림없다면서 저에게 과한 찬사를 보냈고 저는 국제대회 수상 이력 덕분에 이쪽 저쪽에서 초청을 받아 노래를 부르러 다녔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돈을 모을 수 있게 되었고 우리 부모님께 제가 열망했던 시내의 아파트 또한 선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고등학생이 되어서는 학교도 그만두고 전국을 돌며 판소리 공연을 하고 판소리를 널리 알리고자 해외 공연을 다녔습니다. 비행기를 처음 탔을 때는 너무나도 무서웠지만 하도 타고 이 나라 저 나라를 돌다 보니 그 어떤 교통수단보다 더 편하고 빠르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국내에서는 저를 따라갈 후계자가 없음을 널리 알리며 판소리에 관심을 가져달라, 저를 응원해달라는 광고도 붙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판소리꾼이 되었고 당연히 그에 따른 기고만장함도 조금 늘었습니다.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명창은 저를 꾸짖기도 했지만 원래 고등학생들이 그런 허세에 조금 찌들어 살지 않겠습니까? 다른 또래들과 달리 제 밥벌이를 하면서 지냈는데 부모님께 아파트도 떡하니 선물해드렸는데 그 정도 허세는 조금 들어도 괜찮지 않나 싶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19살이 될 때까지 안 가본 나라가 없을 정도로 각지를 돌아다니며 공연을 했고
판소리를 널리 알렸습니다. 가정주부로 평생 살았던 우리 어머니, 북을 치며 제 뒤를 쫓아다니며 매니저 역할을 해주셨던 우리 아버지. 우리 가정은 평생 행복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불행의 그림자는 제가 20살이 된 그날부터 드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20살 생일이 지나자마자 이상하게 제 몸이 쿡쿡 쑤시고 내장이 뒤틀리듯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저의 건강에 이상이 생긴 것이 틀림없다며 너무 무리하여 공연을 하고 다녀서 그런 거라 생각하셨습니다.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며칠 쉬면 나을 거라고 장담을 하셨지만 며칠이 지나도 저의 이유 모를 통증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큰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고 피가 마르는 검사를 전부 해보았지만 제 병명을 밝혀낼 수 없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신체 자체에는 아무런 이상도 없다면서 보통은 스트레스 때문에 이런 병이 찾아올 수 있다고 진통제를 처방해 주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도 저는 계속 끙끙 앓기만 했고 20살 생일을 기점으로 살이 8kg이나 빠져버리는 이상 증세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종일 누워서 일어나지 못했고 이유 없이 열이 펄펄 끓기도 했으며 약이 말을 듣지 않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당연히 저는 모든 공연과 일정을 취소하고 집 밖을 나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전업주부로 살던 저희 어머니께서는 24시간 제 곁을 지키면서 고열에 시달려 헛소리를 찍찍 내뱉는 저를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하지만 나아질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고 결국에 저희 아버지께서는 저를 무당에게 데려가 굿이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하셨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절대로 무당에게 보낼 수 없다며 약을 꾸준히 쓰다 보면 나을 것이라고 극구 반대를 했습니다. 하지만 투병을 한 지 1년이 가까워짐에도 제 병명은 그 어떤 병원에서도 밝혀내지 못했고 저는 뼈만 남은 상태로 앙상하게 변해버렸습니다. 그때의 기억은 잘 나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아팠고 매일 환청이 들렸고 누군가 제 몸을 탐내고 있었던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이대로는 못 살겠다, 제발 죽여달라고 어머니의 손을 붙들고 매일을 울었습니다. 하나뿐인 자식을 어찌 홀로 보내겠냐며 저희 어머니께서는 버텨야 한다고 제 손을 붙잡고 매일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는 시간 동안 저는 산송장으로 변했고 결국 아버지의 손에 이끌려 무당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용하다는 그 무당은 산속 깊은 곳에 신당을 꾸려 지내고 있었는데 업히다시피 등장한 저를 보고는 혀를 끌끌 찼습니다. 딱 보아하니 이 계집의 목소리가 신통방통하구나. 그러니 목소리를 탐나는 신이 들러붙어서 떨어질 생각을 안 하지. 이 계집에 살리려면 신내림 구슬하는 수밖에 없어. 들러붙은 신이 앵간에서는 떨어지지 않는 분이시다. 넋을 그리고 천국을 떠돌아도 방법은 신내림굿 하나뿐이야. 당연히 판소리로 이름을 알리고 있던 제가 무당이 되어야 한다고 하니 저희 부모님께서는 죽어도 안 될 일이라고 극구 반대를 하셨습니다. 특히 어머니께서는 하나뿐인 딸을 어찌 무당으로 만들고 자기들이 발 뻗고 살 수 있겠냐고 절대 안 될 일이라고 살려만 달라고 울고불고 빌었습니다. 하지만 무당은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신내림굿밖에 없다면서 어머니께 신내림을 받지 않겠다면 애를 데리고 나가라고 소리를 치셨다고 하셨습니다. 제 병명은 열병도 정신병도 아닌 신병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흐릿해지는 정신 속에서도 그 말만큼은 제대로 들었습니다. 신병은 고칠 수 없는 병이라고, 저 여자애가 아니라면 누구라도 저 신을 모셔야 하는 운명이라고, 호통을 치는 무당의 목소리를요. 부모님께서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저를 다시 데리고 강원도로 오셨고 저는 정말 숨이 꼴딱 넘어가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병원에서도 병명을 알 수 없으니 기도에 의존해라,
마음의 준비를 해라 하는 말만 반복했고요. 결국 부모님께서는 저를 이렇게 잃을 수 없다는 마음에 다시 무당을 찾아가셨습니다. 많이 노하셨다. 자기 인생에 순응하지 않고 순리를 거스르겠다고 결심을 했으니 누구라도 신내림을 받아야 할 것이야. 결국 저희 어머니께서 저 대신 신내림을 받겠다고 결심을 하셨고 신내림 굿을 통해 믿기 힘들겠지만 어머니는 무당이 되었습니다. 신내림 굿이 꼬박 15일간 이어졌고 저는 시름시름 앓다가 점점 몸이 호전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정말 그 누구도 겪지 못할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15일 동안 열이 끓었다가 가라앉았다가 내장이 뒤틀렸다가 잠잠해졌다가 하더니 15일 뒤 저는 제 두 다리로 방을 걸어 나왔습니다. 홀로 제 옆을 지키던 아버지께서는 제 다리로 걸어 나오는 저를 보고 눈물을 하염없이 흘리셨습니다. 저는 정신이 맑아지는 기분을 느끼며 아버지께 그동안 고생하셨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리 찾아도 우리 어머니가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제야 저는 어머니께서 저 대신에 신내림 굿을 받았고 무당이 되어 암자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소식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저를 위해 한 몸을 희생하신 어머니의 모성애에 끊임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가 너무나도 보고 싶고 그리웠습니다. 저는 며칠 지나서 몸이 정말 완벽하게 일상에 적응을 하자마자 어머니를 찾기 위해 산속에 있는 암자를 찾아갔지만 어머니를 볼 수 없었습니다. 신의 노여움이 엄청나게 컸고 저를 다시 만나면 제 몸을 집어삼킬지도 모른다고 하여 저와 만나는 것을 거부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뒤로 저는 아버지와 단둘이 생계를 이어가야 했고 어머니와는 거의 생리배를 한 채 지내야만 했습니다. 신이 저를 탐내고 있다는 것이 현재 진행 중인 일이었는지 찾아가도 암자 문을 닫고 저를 만나주지 않는 어머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어머니를 잊고 살아야 했습니다. 1년에 한두 번 정도 암자 전체가 개방되어 너도 나도 신을 기리며 기도를 하러 오는 사람들 속에 파묻혀 멀리서 어머니를 보는 것 말고는 볼 수 없었습니다. 저는 다시 판소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멀리서나마 어머니께서 제 소식을 듣고 응원을 해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말입니다. 이전처럼 명성을 되찾는다면 제 기사를 통해서 제 얼굴 한번 더 볼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다시 한번 도약하기 위해 애썼습니다. 저는 명창이라는 수식어를 가지게 되었고 은퇴를 하신 선생님들의 뜻을 받들어 국내의 판소리를 전파하는 일에도 아낌없이 나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치 않게 공연을 하러 간 무대 뒤에서 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남자는 저와 달리 서양음악, 성악을 전공한 남자였는데 저에게 한이 서린 그 목소리가 너무나도 아름답다며 다가왔습니다. 아름다운 목소리는 성악 쪽이 아니냐고 제 목소리는 걸걸한 거지요 하며 대꾸를 하는데 제 목소리에는 남들에게 없는 뭔가가 있다며 푹 빠져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했던 공연들은 빠짐없이 다 보았다면서 저에게 사인 한 장을 해주라고 혹시 연락해도 되냐고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판소리를 하면서 남자의 관심을 받았던 적이 별로 없었던 터라 저는 쑥스러운 마음을 숨기며 전화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렇게 서서히 서로에 대해 관심을 두고 연락을 하기 시작했고 제가 지방에 있든 어디에 있든 보고 싶다며 달려와주는 그 남자에게 빠져들었습니다. 제가 판소리 공연 후 지쳐있을 때 활력소가 되어주고 간혹가다 보고 싶은 마음이 쑥쑥 트는 어머니의 빈자리를 채워주는 그런 남자였습니다. 공허한 마음 한구석을 늘 지니고 살았던 저에게 꽉 차는 사랑을 보여주는 그 남자를 어찌 제가 가만 놔둘 수 있었겠습니까? 저도 속수무책으로 그 남자에게 빠져들게 되었고 저희는 남들보다 조금 빠르게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성악을 전공한 남자답게 집안이 전부 음악을 전공한 사람들로 가득하다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시댁이라는 곳에 처음으로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 장식장 한편이 음악 콩쿠르에 나가 상을 받아온 트로피들로 가득하더라고요. 저도 어디 가서 상이라고 하면 빠지지 않는 사람이었지만 웅장한 집에 들어가니 주눅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알고 보니 가족들이 전부 피아니스트, 지휘자, 성악가였고 죄다 독일에 유학까지 다녀온 인재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북을 치는 아버지와 무당인 어머니를 둔 저는 너무나도 모양새가 빠지는 예비 며느리였습니다. 산골에서 폭포수를 맞으며 수련을 했던 저와 달리 남편은 어릴 때부터 독일에 유학을 가서 선생님께 발성하는 법을 배우고 피아노를 치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제가 득음을 하겠다고 소리를 쥐어짜낼 때 남편은 유럽 여행을 하면서 각국의 맛있는 것들은 죄다 먹어봤다고 했습니다. 제가 대학에 가지 않고 신병을 앓고 누워 끙끙거릴 때 남편은 아주 유명한 대학 성악과에 들어가서 합창을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맞는 구석이 하나도 없는 우리 둘이 과연 잘 살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기도 했지만 아가페와 같은 사랑을 보여준 그 남자를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가 부족하면 그만큼 더 노력하면 되는 것이라고 안일하게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 저에게 제일 처음 한 말이 바로 우리 집안은 서양 음악을 하는 집안이기에 판소리꾼을 드릴 수 없다 였습니다. 저와 남편은 다른 이유도 아니고 그런 이유로 우리의 사랑을 갈라놓을 수 없다고 시댁에 반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로미오와 줄리엣도 양가에서 서로 앙숙처럼 반대를 해대니 둘의 사랑이 더욱 불타올랐던 것 아니겠습니까? 저와 남편도 아주 비슷했습니다. 시댁에서 반대를 시작하니 저희의 사랑이 더욱 고결한 것으로 느껴졌기에 반발심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시댁에서는 남편 보고 다시 독일에 가버리라고 세상에 여자는 많고 음악을 하는 여자도 많다면서 남편을 구슬렸습니다. 하지만 서로의 눈에 보이는 것이 서로밖에 없었던 저희 둘을 갈라놓기엔 너무나도 허접한 소리였던 거죠. 저와 남편은 결국 마지막 선을 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시댁의 반대를 돌파하는 와중에 임신을 하게 됐어요. 남편은 오히려 시댁에 당당하게 임신을 했으니 결혼을 하겠다고 했고 시댁에서는 목덜미를 잡고 쓰러지는 신용을 하셨습니다. 결혼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끝끝내 반대를 하시는 시댁 어르신들께 상견례 날짜를 통보하듯 전했습니다. 당연히 저도 아버지와 어머니께 상견례 날짜를 알려드렸지만 저희 어머니는 아무런 언질도 없이 나타나지 않으셨고 저는 참 서운했습니다. 상견례 자리에 아버지만 나타나자 시댁에서는 답답해하시며 저에게 물어보셨습니다. 사돈어른이 이혼했다는 소리는 들은 기억이 없는데 왜 안사돈은 오지 않으시는 거지? 저는 어차피 밝혀지게 될 일이라 생각해서 정면 돌파를 결심했고 시댁 식구들에게 솔직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신을 모시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일정에 참석하실 수 없으십니다. 신을 모시고 계신다고? 설마 무당이니? 정말 무당이야? 이런 말도 안 되는 집을 봤나? 우리 집안은 크리스천이야. 기독교라고. 근데 무당? 무당 딸을 며느리로? 죽어도 안 된다. 시모는 개거품을 물었고 시부는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라서는 저에게 삿대질을 하며 죽어도 결혼을 반대할 것이라고 외치셨습니다. 가운데서 땀을 뻘뻘 흘리던 우리 아버지는 조심스러운 말투로 종교는 자유 아니냐, 우리 딸도 성당 다닌다고 항변을 했습니다. 성당을 다닌다는 말에 기가 막히셨는지 시모가 헛웃음을 짓더라고요. 집안이 아주 개판이네, 개판이야. 애는 낳지 않는 게 좋겠어요.
기독교든 불교든 상관없이 살생은 금지를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뱃속에 있는 핏줄을 지우라고 할 수 있는 건지 속이 많이 상했습니다. 제가 아무 말도 없이 고개를 푹 숙이고 눈물을 삼키고 있으니 우리 남편이 벌떡 일어나서는 시댁 식구들을 향해 소리를 쳤습니다. 이 여자와 뱃속에 있는 아이는 제 가족이나 다름없습니다. 부모님께서 그렇게 나오신다면 차라리 의절을 하고 제 가족을 지키겠어요. 당당하게 소리치는 남편에게 저는 무한한 신뢰를 가지게 되었고 남편 또한 저와 아버지께 일어나시라며 이런 사람들과 상종하지 말자고 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모두 불쾌한 얼굴을 하고 어디 한번 나가서 잘 먹고 잘 살아보라고 으름장을 놨지만 남편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에게 이런 나쁜 소리를 듣게 해서 미안하다며 앞으로는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아보자고 우리만 행복하면 된 것이라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남편과 혼인신고를 하게 되었고 저희 아버지의 집에서 셋이 함께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각종 지방으로 공연을 하러 다니던 저는 임신을 해서도 그다지 달라지지 않은 생활을 이어나갔습니다. 임신을 해서 그런지 배에 힘을 주기가 조금 어려웠지만 소리꾼이 평생 소리만 했는데 공연 하나 이어나가지 못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기 위해 노력을 했고 성악을 전공한 남편도 오페라와 독주회를 하며 돈을 벌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대대손손 음악가 집안이던 시댁에서 남편을 공연에 쓰지 못하도록 뒷공작을 펼친 것입니다. 가족을 버리고 간 놈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나 보자고 일을 갈더니 결국 더럽게 손을 써서 남편은 모든 일이 끊기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자기 자식에게 그런 짓을 할 수 있는지 저 대신에 무당이 된 우리 어머니와는 너무나도 다른 행보라 끔찍하게 놀라웠습니다. 우리 남편의 일은 하나 둘 끊기더니 합창일을 하던 것까지 쫓겨나게 되었고 남편의 앞길은 완벽하게 막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떻게든 생계를 이어나가기 위해 출산하기 전날까지도 쉼없이 공연을 하러 다녔고 우리 남편은 무력감에 빠져 점차 우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거기다가 출산을 하고 난 이후에 저는 딱 3개월간 몸조리를 하고 바로 돈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공연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판소리꾼이 그다지 많지 않은 현실에 저를 찾아주는 곳이 많았고 저는 복귀도 아주 화려하게 치를 수 있었습니다. 제 복귀 소식이 기사로도 뜨고 공연표도 불티나게 팔렸지만 남편은 저를 축하해 주지도 않고 점점 우울해졌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승승장구를 하는 와중에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집에서 아이만 봐야 하는 현실이 죽을 만큼 싫었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일을 하러 나가야 했기에 육아는 당연히 남편의 몫이 되었습니다. 육아를 도와줄 주위 어른이 하나 없었으니 부부가 해도 바쁘고 힘들다는 육아를 남편 혼자 하느라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요? 남편은 집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하루 종일 아이를 업고 집안일을 해야 했으니 자존감도 많이 떨어졌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해외 유학파로 이름을 날리면서 네로라 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오페라며 합창이며 솔리스트며 이름을 날리던 우리 남편이 한순간에 경력 단절남이 되었으니까요. 거기다가 노래와 상관없는 육아일만 하루 종일 하니까요. 매일 우는 애만 달래고 애 분유주고 기저귀 갈고 씻기고 우울증이 찾아올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출산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다들 아실 거예요. 너무나도 연약한 우리 아이가 아플까봐 다칠까봐 하루 종일 애만 살피고 있는 자신에게 빠지는 무기력감, 우울감. 남편은 결국 공연을 끝내고 돌아온 저에게 이렇게는 못 살겠다, 숨도 못 쉬겠다, 힘들다 하면서 울고불고 난리를 쳤습니다. 남편의 우는 모습에 놀란 저와 아버지는 남편을 데리고 병원을 찾게 되었고 병원에서는 육아 우울증이 온 것 같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장인데 일을 쉴 수도 없는 입장이고 저와 아버지는 계속해서 공연을 하기 위해 집을 비우게 되었습니다. 그런 생활이 이어지자 남편은 결국 시댁에 전화를 걸어서 우울해 죽고 싶다고 제발 살려달라고 빌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기회를 놓치지 않은 시댁은 남편을 살살 구슬려서 잠시 해외에 나가서 바람이라도 쐬고 오는 게 어떠냐고 제안을 했다더군요. 남편은 저에게 웬일로 밝게 웃으면서 시댁과 연락이 닿았는데 자기한테 나를 세우지도 않고 우리 아이 안부도 물어봤다며 좋아했습니다. 우울해 죽겠다고 하니 돈을 주겠다고 해외여행을 좀 다녀오라고 했다고 가도 괜찮겠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남편의 웃는 얼굴을 정말 오랜만에 봤고 연을 끊겠다던 시댁에서도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신 게 감사해서 남편에게 다녀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남편은 갓난아이를 데리고 독일에 가겠다고 했고 저는 아이를 두고 가라는 것으로 약간의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남편은 독일에 가서 베이비시터를 두면 된다고 했고 자기가 당장 일이 없으니 함께할 시간이 충분하다고 우겼습니다. 하지만 저는 해외에 나가서 애가 아프기라도 하면 곤란하지 않겠냐. 차라리 내가 공연을 다닐 때 24시간 상주 도우미와 함께 다니겠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그동안 공연을 한다고 집안을 돌보지도 않던 사람이 어찌 애를 보겠냐며 박박 우겨서 저는 결국 남편이 하고 싶다는 대로 해주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돌이 지날 때까지 제대로 아이를 돌본 적이 없는 건 사실이었으니까요. 아무튼 남편이 해외로 나간 지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났는데도 남편은 한국에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이왕 나간 거 제대로 즐기다 와라 했는데 2달이 넘어가면서부터 슬슬 마음 한구석이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즈음쯤 아버지께서 북을 하도 오랜 시간 두들긴 탓에 손목도 어깨도 손 쓸 수 없을 만큼 약해져서 통증 때문에 북을 제대로 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다른 사람을 알아보는 게 좋겠다고 하셨고 저는 몇 개월을 더 북 치는 사람을 알아보며 공연을 돌았습니다. 남편이 독일에 간 지 6개월이 되었을 무렵 저는 남편에게 한국으로 돌아오라고 화를 냈지만 남편은 제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알고 보니 시부모가 해외에 있는 남편에게 모든 걸 다 제공하면서 해외에 눌어붙기를 강요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생활비를 전부 보태주고 집도 얻어주고 아이와 함께 생활할 수 있는 모든 편의를 시댁에서 봐주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남편에게는 한국에서 얻을 수 없었던 안정과 여유가 생겼고 한국으로 돌아오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게다가 독일에 있는 합창단까지 들어가서 공연을 시작했더라고요. 시댁에서는 남편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뒤에서 일거리를 물어다 주었습니다. 저 같아도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다면 한국에 들어오지 않고 싶겠더라고요. 아버지는 북을 더 이상 칠 수 없게 되어 어머니가 계신 암자 근처에서 생활을 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아이가 보고 싶지도 않냐며 독일에 들어오기를 바랐고 저는 결국 한국에서의 생활을 정리하고 독일로 떠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물론 제 공연을 담당해주던 매니지먼트나 명창들이 저를 말리면서 다시 생각해보라고 몇 번이나 끈질기게 회유를 했지만 저는 가족을 버릴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본인 가족을 버리고 저에게 왔듯이 저도 제 가족을 위해 떠나야 할 시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게다가 제가 해외에서 판소리 공연을 다녔던 적도 있으니 무대를 해외로 옮기면 된다는 안일한 생각을 하고 떠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독일에 가니 살도 오르고 부쩍 밝아진 남편이 저를 맞이해 주더라고요. 다른 것보다 남편의 좋아진 얼굴을 보니까 독일에 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가정에 충실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국에 있는 매니지먼트의 도움을 받아서 해외에서도
판소리 공연을 할 수 있는 자리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해외에서 초청 공연의 기회 말고는 제 판소리 공연을 할 만큼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고 저는 점점 일이 끊기게 되었습니다. 판소리에 대한 해외의 관심이 아주 잠깐이었고 후배들이 치고 올라왔기에 제가 뛰어다닐 만한 무대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제가 독일에 들어갔다는 이야기가 시댁의 귀에 들어가게 되면서 시댁에서는 다시 한번 남편의 목줄을 죄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하던 일을 모조리 끊어버린 것입니다. 남편은 실력이 나빴던 것은 아니지만 쟁쟁한 사람들 사이에서는 눈에 띄는 실력을 가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댁의 도움이 사라지자 점차 일이 끊어지게 되었고 제가 판소리로 돈을 벌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시댁에서는 이참에 집세를 내주던 것도 생활비를 지원해주던 것도 모조리 다 제약을 걸어버렸고 저는 무기력해진 남편의 모습을 다시 한번 봐야 했습니다. 어떻게든 우리 가족이 먹고 살 만큼의 돈이 필요했기에 저는 독일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시터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달리 독일어를 전혀 할 줄 몰랐던 저는 독일에 있는 한인 아이들의 등하교와 방과 후 시간을 기다리며 아이들의 간식을 챙겨주는 시터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월급이 생각보다 많지 않았고 정작 우리 아이는 제대로 된 음식을 먹지 못하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다시 한국으로 가자. 내가 판소리를 해서 돈을 벌어오는 게 더 좋을 것 같다고 구슬렸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모든 게 제 탓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했고 결국에 저에게 이혼을 이야기했습니다. 당신만 아니었다면 나는 좀 더 좋은 조건으로 일을 할 수 있었을 거야. 평생 사랑하는 노래를 부르면서 행복하게 지냈을 거라고. 독일에 와서도 우리 집 사람들의 도움이 있긴 했지만 행복하게 지냈는데 당신이 온 이후에 모든 것이 물거품처럼 사라졌어. 저를 원망하는 남편의 말에 저는 더 이상 우리 관계를 회복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평생을 사랑만 할 것 같았던 우리 둘은 결국 이혼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시댁에서도 이혼만 하면 다시 예전처럼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남편을 쉼없이 구슬렸더라고요. 결국 저는 이혼 도장을 찍고 아이를 데리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다시 판소리를 시작했고 다행히 자리를 제대로 잡아서 10살까지 아이를 홀로 키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이를 돌봐주시는 동안 저는 쉼없이 전국을 돌면서 돈을 벌었습니다.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을 하고 음악가의 피가 흐르긴 하는 건지 피아노를 배우고 싶다고 해서 저는 아이에게 피아노 선생님을 붙여주었습니다. 피아노를 치면서 노래를 부르는 것에 흥미를 가지더니 딸아이는 초등학교 합창단에 들어가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피는 못 속인다고 아이가 노래를 너무나도 잘 부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목소리가 옥구슬이 굴러가는 것 같은 청아한 소리를 내는데 제가 들어도 남들보다 훨씬 수준 높은 가창력을 뽐내더군요. 합창단 선생님도 같은 생각이었는지 아이가 노래를 부르는 것을 영상으로 찍어서 그때 당시에 유명한 동영상 사이트에 아이의 영상을 올렸습니다. 방송국에서도 영재가 틀림없다며 합창단 제의가 오고 아이를 취재하고 싶다면서 이리저리 찾아오곤 했습니다. 덕분에 노래를 잘 부르는 아이로 영상이 유명해지게 되었고 음악가 집안이던 시댁에서도 그 소식을 듣고는 저를 찾아왔습니다. 애가 성악에 소질이 있는 것 같은데 피는 못 속이는 것 아니겠냐. 성악 쪽으로 키워줄 수 있으니 음악을 시키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시댁에서 찾아왔다는 것 자체가 불쾌했지만 시댁에서는 꾸준히 저에게 연락을 해오며 남편이 지금 독일에 있으니 아이를 유학 보내자고 했습니다. 독일에 가서 기초만 제대로 잡아도
조수미의 버금가는 성악가가 될 것이라고 절대적으로 서포트를 해주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저는 아이의 미래를 위해선 나쁘지 않은 제안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딸아이가 노래에 욕심을 보이기도 했으며 소리 자체가 성악을 했을 때 두각이 드러나는 소리였기에 독일로 보내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남편이 워낙 딸아이의 육아에 철저했던 사람이었으니 믿고 보내기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시댁에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해외로 나가려면 양육자가 누구인지 그런 게 중요한 거 알고 있어? 남편이 양육자로 지정되어 있지 않으면 법적으로 제한이 생길 수 있어. 그러니까 아이를 위한 길이라고 생각하고 양육자를 우리 아들로 바꿔주었으면 해. 저는 내키지 않았지만 독일에 간다고 신이 나 있는 딸을 위해 눈물을 머금고 양육자를 남편으로 변경을 해주었지만 모든 것이 시댁의 계략이었습니다. 독일에 간 딸은 처음에 저와 연락을 자주 했지만 점점 연락하는 횟수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한동안 연락 없는 딸이 걱정되어 전화를 걸어보니 없는 번호라고 나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놀라서 딸의 집 주소로 편지를 보냈지만 그 집에 이미 딸이 살고 있지 않다면서 편지가 반송되어 돌아왔습니다. 저는 시댁에 연락을 하고 찾아도 가보고 딸의 행방을 알려달라, 번호 아니면 편지라도 쓸 수 있게 주소를 알려달라고 했지만 그들은 저를 완벽하게 무시했습니다. 저는 결국 딸과 연락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했고 그대로 딸을 잃어버린 어미가 되었습니다. 결국 매니지먼트사를 통해서 뒤에서 몰래 남편의 행방을 찾으러 다녔습니다. 남편이 성악을 계속하고 있었기 때문에 소식은 어렵지 않게 들려왔습니다. 남편은 독일에서 만난 유학생과 재혼을 했고 재혼을 한 여자가 불임 판정을 받게 되어 자식을 가질 수 없다는 걸 알고 저희 딸을 데리고 간 것이었습니다. 그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 정말 인생이 허탈하더군요. 우리 딸을 당당하게 호적에 올려놓고 자기 자식인 것 마냥 데리고 다니면서 함께 노래를 부르고 있다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 뒤로 저는 제3자에게 간간히 들려오는 소식 말고는 딸의 얼굴조차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컸는지도 알 수가 없고 정말 막막함에 딸의 소식이 들려오기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해외 뉴스에 나온 딸을 보게 되었는데 우리 딸이 무슨 콩쿠르에 나가서 상을 받았고 18살 나이로 오페라 무대에 서게 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노래를 그렇게 잘하더니 성공하는구나 싶어서 뿌듯한 마음이 들면서도 혹시라도 저를 잊었을까봐 가슴을 졸이게 되었습니다. 저는 결국 딸의 매니지먼트라도 알고 싶어서 찾기 시작했으나 우리 딸이 따로 계약한 소속사 없이 혼자 개인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좌절하게 되었습니다. 독일로 날아가서 딸을 찾고 싶었지만 어느 지역에서 뭘 하는지 알 수가 없으니 찾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뉴스로나마 딸의 소식을 받을 수 있어서 기뻤지만 그마저도 19살이 된 이후에 소식이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어떤 공연도 콩쿠르도 나오지 않고 소식이 끊어져 버린 딸을 찾고 싶어서 난리를 쳤지만 결국 찾을 수가 없었죠. 저는 포기한 채로 5년이라는 시간을 더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리 어머니의 신딸께서 연락이 왔고 30년 만에 어머니께서 먼저 보자고 저에게 연락을 하셨습니다. 저는 제 나이 50이 넘어서야 어머니의 연락을 받고 신이 나서 한달음에 어머니가 계신 암자로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암자 입구에 들어서니 신딸이 저를 딱 막는데 불러놓고 왜 막느냐며 항의를 했더니 어머니께서 곧 나오실 테니 기다리라는 말만 반복을 하더라고요. 1시간을 꼬박 기다려서 어머니를 만나게 되었는데 저에게 그러시더군요. 저기 네 딸이 누워있다. 가서 봐라. 저는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어서 어머니가 가리키는 방으로 들어가니 정말 그대로 자란 제 딸 수연이가
바닥에 누워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딱 보기에도 상태가 너무나도 좋지 않았고 애가 사람도 못 알아보고 시름시름 앓고 있는데 열이 펄펄 끓고 있었습니다. 네 딸 꼴을 보아하니 30년 전 기억이 떠오르지 않니? 네 딸이 신병이 찾아온 것 같다. 너처럼 신을 받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너는 어쩌겠니? 너도 나처럼 대신 신을 받을래? 제가 대신 신내림을 받으면 우리 수연이는 살 수 있는 건가요? 너를 봐라. 똑같은 거지. 대신 나처럼 실력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만나기 힘들 거야. 곱게만 커야 할 우리 딸에게 그런 병이 생겼다는데 제가 뭘 가리겠습니까? 당연히 신내림을 받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수연이가 잠시 정신을 차렸을 때 이야기를 들어보니 독일에서 승승장구하다가 갑자기 신병이 찾아와 사경을 헤매게 되었고 시댁 식구들이 여기에 버려두고 가버렸다고 했습니다. 남편 새끼에 대한 조금의 정까지 전부 털려버렸습니다. 저는 딸과 대화를 통해 그간 쌓인 오해를 풀었고 신내림을 대신 받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어머니의 주도하에 내림굿을 받았고 정말 신기하게도 우리 수연이의 병은 말끔히 나았습니다. 다시 독일에 가서 노래를 부르라고 하니 싫다며 한국에 남겠다고 했습니다. 수연이는 다시 처음부터 성악을 시작했고 작은 무대부터 큰 무대까지 고루고루 서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시댁에서도 알게 되었고 어머니와 함께 지내고 있는 남자로 시모가 찾아왔더군요. 결국 무당이 될 운명이었구먼. 이래서 개판인 집안이랑은 연을 맺으면 안 되는 것이었는데 욕심이 가득한 할미 같으니라고 화를 크게 입을지도 모르니 할미 차 조심해. 제가 무당이 되어서 그런 건지 시모의 얼굴을 보는데 스쳐 지나가는 그림이 막 보이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시모에게 말을 뱉으니 시모가 놀라서 도망을 쳤는데 그날 차를 타고 집에 가는 도중에 고라니를 쳐서 차 사고가 났다는 게 아니겠습니까? 경미한 사고긴 했지만 제 말이 마음에 걸렸는지 찾아오지 않더라고요. 우리 딸이 독일에 들어가지 않고 계속 한국에 있으니 결국 전 남편과 재혼녀가 한국에 와서는 우리 딸을 설득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딸이 귀찮으니 저희 암자 근처에 아버지 집으로 숨어 들어왔는데요. 끝내 저희 암자까지 찾아와서는 딸을 내놓으라고 저를 협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내 딸을 대신해서 신내림을 받았는데 이제 와서 내 딸을 데려가려고 해? 후적상 내 딸인데 어떻게 당신 딸이라고 박박 우겨대는 거야? 이 망할 년, 자궁에 탈이 난 게 선천적이라고 구라를 친 나쁜 년. 네가 떼다 버린 애가 셋이 넘는 걸 하늘이 아는데. 그러니 남편의 재혼녀가 사색이 되어서는 저한테 삿대질을 하며 너 누구냐고 소리를 막 치더라고요. 어쩌겠습니까? 신을 받은 이후에 보고 싶지 않아도 보이고 말하고 싶지 않아도 신의 목소리가 터져나오는 것을요. 재혼녀가 불임이 된 이유가 젊었을 때 하도 난잡하게 놀아서 낙태 수술을 여러 번 반복하면서 생긴 것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이랑 시모가 재혼녀를 쥐잡듯이 잡았는데 재혼녀도 뻔뻔하게 나오더라고요. 당신도 유부남일 때 나 만나서 바람 피운 거잖아. 그러면서 둘이 개싸움을 하는데 아주 흥미진진했습니다. 결국 둘이 이혼을 하고 재산 분할까지 했는데 서로 돈을 주지 않으려고 난리를 쳤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후로 저는 제 아내 신 때문에 딸이랑 자주 만날 순 없지만 연락을 자주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말년에 어머니와 함께 지낼 수 있어 행복하고 아버지와도 자주 만날 수 있어서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붓을 하러 오고 점을 보러 오는 사람들이 줄을 서는 남자라 안정적으로 잘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큰딸이 곧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제가 무당이라 딸에게 미안한 마음이 먼저 들더라고요. 하지만 사돈어른이 암자까지 찾아와서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며느리 걱정을 하지 말라고 자기들이 잘 보살펴주겠다고 이야기를 해주어서 안심이 되었습니다. 저에게
제가 신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신의 축복이 함께하지 않겠냐고 하는데 정말 눈물이 쏟아져서 혼났네요.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까지 하게 된 우리 딸을 위해 저는 오늘도 기도를 올려봅니다. 남은 여생 행복하게 살다가 하늘 곁으로 가길 기도하며 제 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